1차는 뭐 어지간하면 다 됐다 하네. 1차는 최종 합격자까지가 이제 몇 명이냐 그게 문제인데, 옆에하고는 뭐 1차도 된 사람 몇 명 안 되고 요 옆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마도 제가 예상을 한 대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합격자 수가 결국에는 학원이 잘 되냐 안 되냐는 합격자 수에 따라서 성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2배 정도는 최소한 안 나겠나 이래 싶은데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1차는 무조건 합격하셔야 되고 2차는 합격하면 매우 좋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들 중에는 1차는 한 개 차이로 떨어졌는데 2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돌 맞아 죽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차도 안 되는데 2차 그 100점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인식을 잘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1차는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2차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해서 내년에 끝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게 이제 2차는 100점 받고 1차는 55점 받고 이렇게, 그게 제일 어리석단 말이에요. 작전을 잘 짜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1차가 더 이제 조금 더 유리했던 게 뭐냐, 중간에 4월 달인가 그때 1차반을 따로 이게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사람들 또는 늦게 오신 분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뭐 4월 달에 이렇게 왔다 내년에. 지금 여러분들이야 뭐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따라가겠지만은 그 늦게 오신 분들은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 소강의실에 그 1차 집중반이라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거기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도 1차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도 수업 듣고 저기도 수업 듣고 두 군데 다 들었거든. 계속. 그 수업을 자주 듣고 계속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은 내년에 꼭 마무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제와 제3자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 자, 여기는 원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해제와 제3자. 자, 우리 민법에서 제3자를 모르면 시체입니다, 시체. 항상 법률 관계에서는 제3자, 당사자, 제3자. 우선은 당사자란 말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 그 사람을 당사자, 그 외의 사람을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은 그림을 좀 잘 보시고, 자,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을한테 지금 1억으로 팔았거든요. 자, 아까 그림하고 기본은 똑같습니다. 3월 1일 날. 자, 을이 중도금을 줬습니다. 5천만 원 줬어요. 그리고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3일 안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지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체.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그럼 갑은 뭐 할 수 있다? 매매를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법정 해제할 수 있다. 5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갑하고 을 중에서 잘 보세요. 항상 민법을 판단할 때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돼.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을이 잘못했죠. 그럼 을이 잘못했으니까 해제당해도 싸죠. 그리고 소유권이 다시 갑으로 돌아가도 싸죠. 당연하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갑에게는 잘못이 없고 을에게는 잘못이 있고 갑 쪽에 해제해가지고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을이 문제는 이 토지를 다시 병한테 팔아버렸어. 병한테까지 지금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병을 이제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길래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그냥 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돈 주고 정상적으로. 그러면 우선 자 보세요. 갑과 을을 뭐랍니까? 당사자. 병을 뭐랍니까? 제3자.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매매를 보면은 을과 병이 당사자가 되고 갑이 제3자가 돼요. 근데 기준이 요 매매입니다. 왜? 이 매매가 문제가 있어서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등의 중에서 문제가 있는 매매가 기준이다. 맞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 매매가 기준이니까 갑과 을은 당사자, 병은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병한테 잘못이 있어 보입니까? 잘못이 없어 보입니까?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병한테도 잘못이 없잖아요. 자, 아까는 갑하고 을만 있었을 때는 을이 잘못했잖아요. 을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갑이 해제해서 을로부터 소유권을 찾아오면 돼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버렸어.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해서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을로부터는 찾아올 수 있다 그랬죠. 왜? 을에게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병한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을 보호해야 되느냐, 병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갑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충돌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래서 해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갑과 병 중에서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을 보호한다 그 말은 갑이 해제하면은 병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이고, 병을 보호한다는 말은 병이 소유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갑은 찾아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으로 가면은 판사가 갑을 보호하느냐 병을 보호하느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판단을 안 하고 갑에게도 잘못이 없네, 병한테도 잘못이 없네, 너희 둘이 보호,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원리를 한번 캐치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해제가 돼버리면 요 매매는 3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립니다. 소급적 무효. 그러면 자, 병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무효가 됐죠. 자, 3월 1일부터 매매가 무효인데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이 등기는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등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자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에요. 해제가 되는 즉시 3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놈의 을은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을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무권리자로부터 병이 사서 넘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권리 넘겨오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아닙니다. 권리 없는데 어떻게 병이 권리를 넘겨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원리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하면은 3월 1일부터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 등기는 말소돼야 할 잘못된 등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소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여전히 소유자인 줄 알고 병이 1억을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원리는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권리 취득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럼 병이 권리 취득이 안 된다는 말은 말소, 갑으로 복귀, 이래 돼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병한테는 잘못이 있다 그랬으면 어떠 그랬습니까? 없어요. 잘못이 없단 말이야.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별하게 좀 보호하자. 그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면 천지도 모르고 산 병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병을 보호하자 하면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보호 규정이 있어. 그래서 해제는 제3자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그래서 원래는 보호가 안 되지만 병이 불쌍하다고 보니까 우리 법에서 병을 보호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규정. 그래서 보호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이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로 갑니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무조건 보호된다, 무조건 보호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원리를 알고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권리 취득이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해놓고 병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면 권리를 취득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제에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있단 말이에요. 해제는 제3자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규정 때문에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런 결론으로 다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보호가 된다 그러면, 자,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유지하고 갑은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은 병이 이제 차지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갑은 잘 보세요. 지금 권리도 없는 놈이 팔아버렸죠? 그럼 돈을 받았겠죠? 요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지. 그래서 갑은 을에게 찾아가서 왜 팔았노 하면서 몇 사람은 흔들고 네가 병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도 내놔라 하면서 돈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병이 가지고. 그럼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원리.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내일 당분간에 결석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자. 이거 하고. 그다음 민법을 공부할 때는 첫째는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갑을 병, 그죠?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원리를 파악하는 민법 공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예. 그래서 뭐든지 갑을 병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책을 읽어가지고 뭐가 어떻다 그래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와. 나중에 가보시면.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항상 요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의 매매를 해제를 해버리니까 요 매매는 소급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러면 3월 1일부터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을은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무권리자인데 돈 받고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 그래서 병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제에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혼자서 매매할 수 없죠. 미성년자는 아버지 동의 있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 동의 없이 매매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자, 미성년자가 취소하면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3자는 무조건 권리 취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해제를 했을 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3자가 권리 취득이 안 되는데 규정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3자가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보호 범위가 달라져요. 하나는 해제 전에 들어왔냐, 해제 전에 들어왔냐, 해제 후에 들어왔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매매할 수도 있고 6월 1일 날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4월 1일 날 매매를 했다면 해제되기 전에 들어왔습니까? 후에 들어왔습니까? 전에. 해제는 5월 1일 했잖아요. 맞죠? 해제가 되기 전에 을로부터 병이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6월 1일 날 매매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제가 먼저 됐어. 해제가 됐음에도 말소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병이 돈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해제 전이다, 해제 후다. 해제 후. 그러면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판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 자, 병이란 사람이 해제가 되기 전에 이미 샀다. 그러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 근데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의이면은 보호되고 악의이면은 보호되지 않고 갑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자, 선의가 무슨 말입니까? 선의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자, 을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샀다. 을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선악이 나오면은 누구를 보호하는 게 맞다? 선의를 보호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3자는
해제 전에 들어왔다면 무조건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일 때만 보호.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 문제로서. 그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개념으로 해제와 해지가 있어요. 해제. 자, 우선은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일시적.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계속적 계약. 대표적으로 일시적 계약은 매매다 생각하시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매매는 순식간에 끝나지만 임대차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기간이 있죠. 그래서 임대차를 계속적 계약, 매매를 일시적 계약. 그래서 매매는 해제, 임대차는 해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해제하면은 소급적 무효입니다. 소급적 무효. 해제하면. 근데 해지는 해지할 때부터 무효입니다. 해지할 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소급적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였죠. 근데 요거는 비소급적 무효입니다. 비소급적 무효. 차이를 기억하세요. 아까 비소급적은 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추급적 또는 장래적 같은 말입니다. 장래적 무효. 이렇게. 그 다음 해제를 하면은 깡그리 돌려줘라. 이걸 뭐라 했습니까? 원상회복이다. 원상회복. 근데 해지를 하면은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주라. 청산. 이렇게 부릅니다. 청산. 자, 그래서 해제와 해지를 구별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매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어서 원상으로 돌려준다. 임대차는 그때부터 해지 시부터 무효로 만들어서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표현 방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지는 잘 안 나오니까 비교를 하라 이 말인데 비교를 하라 이렇게. 자, 이게 계약의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제 계약 강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매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자, 우선은 매매. 역시 매매는 첫째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계약금 문제, 세 번째는 담보 책임 문제, 담보 책임, 네 번째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 환매 문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크게 봤을 때 여기서 해마다 담보 책임은 100% 출제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계약금은 나올 확률이 한 80%, 환매도 나올 확률이 한 8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개념도 중요하다. 매매 개념. 자, 팔고 산다.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한테 1억으로 팔았어요. 매매를 합니다. 매매. 3월 1일 날. 그러면 팔겠다는 것을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 이렇게 봅니다. 자, 1억에 팔겠다. 그걸 매도 청약이라 합니다. 자, 1억에 사겠다는 뭐랍니까? 매수 승낙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을이 먼저 하면 매수 청약, 매도 승낙. 갑이 먼저 하면은 매도 청약, 매수 승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맞죠? 일치합니다. 일치. 자, 일치를 다른 말로 합치라 했습니다. 합치. 그러면 일치하거나 합치가 되면 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의가 있다. 그럼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한다. 자, 요 계약 중에서 팔고 사는 계약을 뭐랍니까? 도하고 수를 빼버리고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매 계약 성립.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면, 자, 총칙 배울 때 여러분들이 성립은 다 돼 있다 그랬습니다. 성립을 하면 아무 소리 없으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계약은 유효. 성립 유효. 근데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취소됐다, 해제됐다. 그럼 뭐로 갑니까? 무효로 갈 수도 있죠. 아무 소리 없으면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러면 요 토지가 을 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결국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을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됩니까? 유효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성립은 주로 되어 있으니까 무효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로 가면은 권리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유효, 취득, 무효, 불취득 이래 됩니다. 유효면 취득, 무효면 불취득. 그거 하려고 지금 자꾸 보여는 것입니다. 그거 하려고.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로 가면은 유효로 간다 이 말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효력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데 권리와 뭐가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권리와 의무. 자, 그러면 갑에게는 무슨 권리? 대금 지급 청구권.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의무. 을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수인이 해야 할 일. 자,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로 갔을 때 갑의 의무는 뭐고 을의 의무는 뭐고 의무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갑은 뭐 해야 됩니까? 좀 전에 했죠. 소유권 이전. 근데 정확하게는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하지 마시고 좀 용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재산권 이전. 요 재산권의 대표가 소유권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정확하게 주로 소유권을 매매하지만 채권 매매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 그럼 틀렸어요. 뭐라고? 재산권 이전. 조심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건도 매매 대상이 되지만 권대 있잖아요. 권이 뭐예요? 권리죠. 권리가 매매 대상이 된다. 권리가 매매 대상이 된다. 그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응용해서 시험이 나오죠. 매매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그럼 X입니다. 임대차는 물건에 한해요. 근데 매매는 물건 플러스 권리도 됩니다. 권리. 그러면 이 권리 중에서 소유권, 대표적인 게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말고 채권도 매매가 된다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권리.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입으로 이제 반복합니다. 타인 권리 매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즉,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갑의 땅이 아니고 갑다시 땅이더라.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매매했죠. 그래도 매매 자체는 뭐라 말입니까? 유효입니다. 조심해야 되면 조심.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다까지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인데 재산권 이전에 들어가는 세 가지를 주의해란 말이에요. 물건에 한한다. X. 권리 중에서 소유권에 한한다. X. 타인의 권리는 무효이다. 그럼 X. 전부 다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도 되고 권리 중에서 채권도 되고 자기 권리가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매매도 되고. 그러면 매수인 을은 뭐 해야 됩니까? 매수인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죠? 대금 지급. 이래 됩니다.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요때 주의할 점은 요 대금은 오로지 금전에 한합니다. 금전에 한한다. 금전. 돈으로 줘야 된다. 돈으로. 자, 만약에 금전으로 주지 않고 물건으로 주면은 이게 매매입니까? 교환입니까? 교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매는 대금을 금전으로 지불해야 돼. 금전. 자,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는 딱 우리 민법에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하나는 매매대금, 하나는 전세금, 하나는 다음에 배웁니다. 청산금.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우리 민법에서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몇 개? 3개. 자,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그럼 이거 말고 천지네요. 여기는 한번 써줘볼까? 요 반대말. 자, 보전금, 권리금, 월세, 차임, 지료, 계약금, 천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전이어야 한다. 금전일 필요가 없다. 금전으로 안 줘도 됩니다. 곡식으로 줘도 됩니다. 자, 여러분은 요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꼭 내가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짠 거 외우면 되잖아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되는 게 3가지 몇 개?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3가지. 나머지는 아니다. 나머지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해줍니다.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금전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자, 지금 재산권 이전 채무와 대금 지급 채무는 대등합니다. 대등한 계약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라고 배웠다. 그럼 쌍무계약의 특징은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은 선후관계로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재산권 이전과 그죠?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 이 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금 문제 한번 볼까요? 계약금 문제. 계약금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되고 난 뒤에 실무업을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거 몰라도 시험 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 시험 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대부분 다 실무에 들어가면 계약금 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는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10억짜리 거래를 하는데 계약금이 1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1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자, 우선 가장 기본부터 한번 봅시다. 갑이 을한테 1억으로 매매했어.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날.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몇 프로입니까? 10%. 그 10% 같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을이 1,0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기로 합의하고 을이 1,000만 원 지급을 했어. 그것도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은 계약 그러면 무조건 문서로 써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문서로 계약서로 써야 계약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합의해도 계약입니다. 근데 문서로 대부분 쓰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왜 씁니까? 안 써도 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목적은 나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은 재판 갔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안 써도 돼. 그래서 요거는 매매계약서는 주로 쓰고 계약금 계약서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주로. 근데 실제로는 계약이 2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게 주인 같습니까? 매매계약. 이걸 주된 계약이라 하고 요걸 종된 계약이라 합니다. 주종관계. 그래서 우리 민법에 주종관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 종이 죽는다고 해서 주인이 죽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를 주종관계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계약금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해서 매매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계를 주종관계.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계약금 계약의 특징은요.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요물계약. 자, 요물계약하고 반대말이 낙성계약이라고 있습니다. 낙성계약. 우리 민법의 99%는 낙성계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개념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개념이 뭔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했어. 제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성락을 했어. 성락. 자, 성락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약 성립.
청약과 성낙으로 계약 성립. 그 말은 청약과 성낙은 합의만으로 이 말 아닙니까? 합의만으로.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성낙만으로 성립되는 계약. 요거를 줄여가지고 읽어보세요. 낙성계약 이렇게. 성낙으로 성립되는 계약 이런 뜻입니다. 이게 99%입니다. 99%. 그 다음 성낙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물적 급부는 뭐 준다 이 말입니다. 물적 급부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립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대부분의 계약은 청약에다가 성낙만으로 성립되는데 특별한 계약은 성낙 플러스 물적 급부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요물계약 이렇게 봅니다. 요물계약. 자, 우리 민법의 대부분의 계약은 뭐다? 낙성계약. 청약 플러스 성낙 합의만으로 성립.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성낙 플러스 물적 급부를 해야 성립되는 계약이 있다. 그런 계약을 뭐라고? 요물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합시다. 합의만으로 된다. 1,000만 원 줘야 된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0만 원 반드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죠? 합의 플러스 뭐해라 말입니까? 1,000만 원 반드시 뭐해라? 지급해라.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계약금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00만 원 계약금 기능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약금, 하나는 해약금, 하나는 위약금.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뜻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정약금은 계약을 증명하는 돈. 만약에 매매를 했냐 안 했냐가 재판에서 다투졌어. 매매를 했냐 안 했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다고 판사 앞에서 신을 하면은 매매계약이 있다고 증명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돈. 그걸 뭐라고? 정약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만 알고 있으면 되고. 해약금 무슨 뜻입니까? 한자 그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 아까 계약금 해제 들어보셨죠? 계약금으로 해제한다 그랬죠? 그때 계약금의 역할을 뭐란다? 해약금이라 합니다. 자, 위약금은 잘 보세요. 자, 여기는 계약에 위반했을 때 내는 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손해배상금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금이 손해배상금 역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 애매하면은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으로 추정해준다. 추정이란 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사가 그렇게 인정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추정. 그런데 위약금으로 기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하자고 특약을 해야 됩니다. 특약. 그 여러분들이 매매계약서를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제가 특약을 한번 적어줄게요. 자, 보세요. 매도인.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죠?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은 계약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 합니다. 위약금 특약. 제일 중요한 게 위약하면. 이건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된다. 계약 위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물었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 역할을 합니까? 위약금 역할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 소리 없으면 뭐라고? 해약금 역할. 이렇게 대답하고 서로 간에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 플러스 위약금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해제하는 역할, 요거는 손해배상으로 취급되는 역할, 그런 뜻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요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여기 혹시 매매를 해본 사람이 있을 텐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 특약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위약금 특약. 응? 매도인이 위약하면은 100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은 몰수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천재다. 양산에 그래 보기보다는 저는 뭐 부산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부산에는 말만 많은데 아는 게 별로 없어. 여기는 말은 지독하게 안 하는데 많이 알고 있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 특약을 해봤습니까? 이래 하면은 안 해봤습니다. 이래 대답을 해요. 그럼 그 대답은 정상이에요. 안 해봤습니다. 이래 대답해. 그런데 위약금 특약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매매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아시겠죠?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 밑에 사인을 해버리면은 특약이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된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특약은 대부분 다 해요. 왜 하냐? 자, 우리가 아까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능으로 한다. 이걸 위약금이라 했는데, 자, 위약금 특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이야. 왜 이 위약금 특약을 할까 이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법원에서는 입증을 안 하면 헛방이라. 입만 떠들어가지고는 판사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입으로 떠들고 증거를 대고 그걸 입증이라 합니다. 입증을 해야 돼. 예. 그러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미리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이런.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계약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위반하면은 요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 이런 특약을 위약금 특약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위약금 특약하는 이유가 실제 손해 입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미리부터 특약을 해놓은 거야. 우리끼리는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할 필요 없어. 그냥 1,000만 원 정도가 손해라고 우리가 미리 특약을 해놓는 것이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을이 중도금을 지체를 했습니다. 지체. 중도금 지체했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해약금 추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해약금 추정. 요거부터. 잘 따라오세요. 줄을 잘 봐야 돼. 저한테 강의 들어가서 줄 놓쳐가지고 뜨는 사람 천지입니다. 줄 놓쳐가지고 줄 잘 봐라, 줄. 해약금. 그러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저 말은 계약금을 활용해서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해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 자, 계약금으로 해지하는 것은, 자,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2배를 상환해서 해지한다. 그거는 계약금 해지인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행, 착수 전. 그러면 이행, 착수란 것은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중도금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지급. 중도금 지급이 되면은 이행, 착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행, 착수가 이미 돼버렸다면은 계약금 자체로는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 됩니다. 이행, 착수 전. 그 다음 두 번째. 교부자 을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은 뭐 하고?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천지로. 이거는 그냥 받은 사람은 포기하고 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 위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위약금 뭡니까? 계약 위반을 전제로 해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을이 중도금 지체를 했습니다. 중도금 지체.
중도금지체는 내나 이행지체 아닙니까?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뭡니까? 아까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갑의 입장. 자, 갑의 입장에서는, 자,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있죠? 왜요? 왜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냐 없냐는 이행착수가 됐냐 안 됐냐 그걸 봐야 돼. 이행착수가 됐습니까? 안 됐죠? 중도금 지체니까 중도금 지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착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2천만 원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즉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도금 지체는 이행지체고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는 것을 아까 뭐랬습니까? 법정해죠, 법정해. 그래서 갑은 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둘 다. 계약금 해제도 되고 뭐도 된단 말입니까? 법정 해제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갑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경우에 갑의 입장에서 계약금 해제하랍니까? 법정 해제하랍니까? 여러분이 갑이라면 괜찮다.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2천만 원 돌려주고 해제하랍니까? 그냥 해제하랍니까? 그냥 해제. 그냥 해제가 뭐예요, 여기?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네 잘못으로 내가 해제한다. 이게 법정 해제 아닙니까? 계약금 해제는 2천만 원 돌려주고 원래 내가 받은 1,000만 원 하고 계약금 상당히 1,000만 원 플러스해서 희생하여 이렇게 해제한다. 이게 계약금 해제. 바보 아니면 계약금 해제. 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제가 바보 아니면 이런 소리 잘 안 씁니다. 왜? 계약금 해제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다음에 대답을 안 합니다. 바보될까 싶어서. 그 선생도 그 오랜 생활을 강의하다 보면은 금기어가 몇 개 있어. 학생들한테. 뭐 바보다, 어리석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사람이란 게 기가 죽어가지고 다음에 대답을 하고 싶어도 입이 탁 다물어집니다.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바보로 볼까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쓰면 안 돼. 어쨌든 이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보다는 무슨 해제 해야 될 것 같다? 법정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하면서 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배웠습니까? 좀 전에. 손해배상 청구. 자, 지금 대답을 잘하면 끝입니다. 오늘. 조금 이게 다른 부분보다는 좀 깊이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계약금은 다음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 갑이 을에게 법정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 요걸 손해배상금으로 바로 챙겨갈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험에. 뭐라고 대답할까? 자, 갑이 을과의 매매를 법정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때 갑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해서 그거를 청구해야 된다. 아니면 실제 손해 입증하지 않고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뭐라고 대답할까? 요거로 말해야지.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지.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아까 입증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1,000만 원 이걸 손해배상금으로 하자. 입증 안 하고 거기를 특약 아닙니까? 그래서 특약이 있으면 입증 안 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바로 챙겨가고 만약에 특약이 없으면 뭐라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그것만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 대답할 때 특약이 있으면 없으면 그래 대답하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특약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실무고 실무. 실무에서는 특약이 다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론으로 배울 때는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약을 했으면 입증을 안 하고 1,000만 원 이걸 손해배상으로 바로 챙깁니다. 근데 특약이 없으면 뭐하라?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라. 아시겠죠? 그러면 특약이 있어.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500만 원이 손해났어. 그러면 1,500만 원 청구합니까? 그래도 1,0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 왜? 그렇게 특약해놨기 때문에. 손해 X와 상관없이 우리는 1,000만 원으로 손해배상금으로 하자. 이런 특약을 위약금 특약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이겁니다. 위약금 특약에 대해서 이해를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거. 자, 그거를 연습을 잘 하시고 나머지는 뭐 다음에 하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 하시고. 자, 이게 계약금 문제이고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가 자, 매매는 타이틀이 4개가 뭐라 했습니까?
개념, 계약금, 담보책임, 환매. 항상 타이틀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법을 공부할 때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먼저 보면 깝깝해서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매매하고 있죠. 계약 강론 중에서 매매, 타이틀 중에서 뭐 하고 있다? 계약금. 남은 게 뭐다? 담보 책임하고 환매하고. 그렇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담보 책임하고 환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